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역사회 보건간호의 비전과 과제에서 코로나19 시대의 보건진료소의 업무 환경 변화와 향후 역할 변화 및 개선 방안이라는 발제를 가지고 발표를 맡은 보건진료소장회 회장 손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이렇게 오래까지 우리 옆에서 붙어서서 저희들을 괴롭힐 줄은 아무도 몰랐었죠. 그래서 먼저 코로나19 시대 보건진료소 업무 환경 변화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목차 순서는 코로나19 시대에 하고 그다음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과연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래서 한 50%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 보건진료소의 업무 환경도 좀 살짝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진료소의 업무 환경 변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역할 변화 및 개선 방안으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이제 재난의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고, 병원이건 지역사회에서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처음으로 코로나19가 접해진 것은 2019년 12월에 중국 후안시에서 처음 발생했고, 중국 전역을 거쳐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첫 감염자가 2020년 1월 22일 발생하였고 2월 18일 날 대구에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유행을 예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대구, 경북, 경산이나 청도, 봉화에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현황을 살펴보면은 2020년 1월 20일 첫 한 명이 발생되었었고 6월 30일 12,800명에서 그 당시 처음에는 치명률이 2.2%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2021년 12월 4일 현황을 살펴보면 확진자 수는 46만 7,907명이고 치명률은 0.8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면은 2021년 2월 26일 날 병원 종사자를 우선 접종으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1차 접종이 83.1%, 2차 접종은 80.4%이고 3차 접종은 7.5%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스터샷을 3차 접종을 4개월 2차 맞고 4개월 후에 하던 거를 한 달 당겨서 3개월에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안내 문자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보건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이 발생하면은 감염병 관리나 방역 체계 관리, 현장 업무의 대응을 위해서 인력 투입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 투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력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보건소 조직들은 이런 감염병 관리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고,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이라든지 훈련 체계와 지속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정규 인력들이 대응 능력이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이버라든지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에 있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은 선별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되고, 접촉자를 관리하고 중증 환자 이송이라든지 격리를 위해서 활동을 해줘야 하는데, 1차 의료기관에서 중증 환자들을 분류해서 이동하는 게 사실은 지금 좀 저희 일단 환자가 오면은 발열이 있다든지 이러면은 무조건 보건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보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 1차 병원에서는 신속 항원 키트를 이용해서 발열이 있는 사람들은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보건소로 선별진료소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단계별 보건소의 역할을 보면 일단 감염병이 발생한 단계에서는 대비 단계가 되고, 대응 단계로는 재난 발생 후에 위기 단계에서 현장 대응 및 수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명구조라든지 응급인력 지원 체계를 가동하게 되고 재난 대응에 대한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일단 환자가 먼저 발생하게 되면은 역학조사를 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라든지 동선
겹쳐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가서 접촉자, CCTV가 없다든지 접촉자 발견이 어렵다든지 아니면은 기록을 자기가 여기에 방문했다는 기록을 전화번호라든지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마을이나 집단이나 학교 이런 곳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빨리 임시 선별 진료소를 차려서 검사를 스크리닝을 위한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살펴보면은 보건진료소의 설치 운영은 현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2대,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보한다. 보건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내용은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소장 1명과 저희 보건진료소는 1인 근무체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관내 주민은 설치 기준에 주민 500명 이상, 5,000명 이하인 곳에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고, 보건진료소는 보건소는 읍지역에 있다면 보건지소는 면 소재지에 있고 그 밑에 자연마을 단위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일을 살펴보면은 질병 부상 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1차적인 신체 검진과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진찰, 처방, 투약을 하고 있고, 투약에서도 환자 진료 지침에 의거해서 110여 종의 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소에서 볼 수 없는 환자들은 1차, 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고 있고,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처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병 부상 상태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드레싱이나 간단한 슈처, 봉합까지 가능합니다.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에서는 항고혈압제, 당뇨약제, 고지혈증 약제를 진료소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들을 위한 만성병 관리도 하고 있고, 정상 분만 시의 분만 도움도 진료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배우 가입 여성이라든지 이런 가족계획 대상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분만 도움은 현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80년대 초창기에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위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를 지금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의료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데서 환경위생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업무,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영양결핍, 빈혈 이런 게 문제였다면 지금은 비만에 대해서 영양 개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병 예방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모자 보건에 관한 업무,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그리고 하나 지금 빠져 있는데 건강 정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서는 크게 1차 진료, 그 다음에 건강 정진 업무, 이렇게 크게 2가지로 대별해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염병 재난 발생했을 때 보건진료소의 역할입니다. 일단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는 저희들은 개인과 가족과 지역사회 전체의 자원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재난 예방을 위한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 초기 대응자, 이 초기 대응을 잘하게 되면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도로 분류를 한다든지 직접 간호를 제공한다든지 정보라든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회복 단계에서는 피해자 요구들을 파악하고 옹호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환자가 발생해서 전 지역 주민들을 전수조사를 검사를 했었고, 하고 나서 자가격리를 당했습니다. 자가격리를 하고 나면 일상생활을 자기 생업을 유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정도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제 저희들이 다 알아서 연결시켜주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면 보건진료소 업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2020년에 확진자들이 생기면서 처음에 저희들은 초기 대응으로 우선 체온 측정, 발열 측정을 위해서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출입관문, 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시설, 관공서라든지 이런 시설 출입구에 체온 측정하는 그 부분에만 처음에는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요 세 가지를 계속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했습니다. 요 사진들은 제가 저희 거창군, 제가 경남 거창에서 왔는데요. 거창의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발열 체크하는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별진료소를 저희들이 보건소에 상시하고 있는 선별진료소와 그 다음에 면단이나 어디든지 이제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임시 선별진료소를 차립니다. 그래서 확진자와 접촉이 있던 사람, 밀접 접촉, 이건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이 대중버스라든지 이용해서 오게 되면 또 다른 감염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을 차단을 합니다. 외부인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차들이 외부로 못 나가도록 하고, 그럴 때 이제 면사무소에 있는 행정력이 동원이 되고 저희들은 먼저 가서 역학조사와 검체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2020년 1, 2월 달 발생했을 때 저희도 간간히 한 명씩 생겼는데 추운 겨울에 이렇게 현수막 텐트 같은 걸 하나 쳐놓고 계속 검사를 했었거든요. 겨울에는 춥고 레벨 D 옷을 입어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다 입어보셨죠? 예.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너무 춥습니다. 예.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시려가면서 이렇게 역학조사와 검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에는 정책이 바뀌려면은 킬 아이템이 있어야 한답니다. 누군가가 죽어야만 정책이 바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참 우픈 현실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더위로 혹한으로 쓰러지고 이래야, 그런 상황 후에 음압시설이라는 게 차렸었습니다. 밖에서 텐트만 치고 하다가 그 다음 단계인 게 이 음압시설입니다. 그래서 음압시설에서 하니까 여름에는 그래도 조그만 에어컨이라도 켜놓으니까 좀 덜 더운 상황, 그리고 겨울에는 좀 덜 추운 상황에서 이렇게 선별진료소에서 역학조사와 검체 채취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시선별진료소를 차린 겁니다. 저희 관내에 한 3번 정도 임시선별진료소를 차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양지보건진료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한번 이렇게 보건진료소 있는 그 마을에서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텐트를 치고 먼저 딱 이렇게 확진자 생겼다 하면은 일시 사역하시는 분들이 텐트를 먼저 가지고 와서 쳐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검체할 도구하고 키트하고 들고 오면은 저희들이 역학조사와 검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임시선별진료소가 차려지고 이렇게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진자 이송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시군별로 보면 보건소의 간호사 수가 한 15명 정도 된다면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가 그 간호사의 역할은 보통 환자 이송, 그 다음에 검체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만으로는 다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있는 진료소장들이 전부 다 100% 간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역에서 5명 이상 보건소 인력이 커버를 못할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건진료소에 근무를 중지시키고 전부 다 보건소로 출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저희들도 올해 8월 달부터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는 보건소로 다 출근해서 보건진료소 문은 닫고 보건소로 다 출근해서 역학조사와 그 다음에 자가격리자들 물품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검체 하기도 하고, 또 간호사들 순번 정해서 확진자를 이송할 때는 또 꼭 간호사가 한 명 탑승을 해야 됩니다. 혹시 확진자가 가다가 중간에 의료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토도 공급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앰뷸런스로 환자를 이송할 때 간호사가 또 탑승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들 순번을 정해놓고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도 지난 11일 토요일 날 저도 또 확진자 이송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창원에 있는 의료원이나 아니면 이번에는 이제 창원 한마음병원을 갔었는데, 보통 저희 거창이 경남에서도 서북부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편도.
왔다 갔다 4시간인데 갈 때는 너무 힘들어요. N95 마스크에 이 레벨 D 옷을 입고 환자를 이제 환자를 이송할 때 동승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환자를 인계해주고 나올 때는 옷을 다 벗고 레벨 D를 벗고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좀 괜찮은데, 너무 이제 밀폐된 앰뷸런스 아니고 공기도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저 산소증 이래서 좀 약간 메스꺼움도 있고 두통도 좀 있고, 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좀 가까운 병원이 의뢰를 하는 병원이 좀 가깝다면 좀 덜 힘들 텐데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좀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환자를 이송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경남 쪽은 사천에, 저희 거창에서 보면 1시간 10분, 20분 정도에는 사천에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이 있고, 처음에 작년 2월 달에 대구에서 확진자가 많이 생겼을 때 대구에는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경북에는 도지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경북에는 발생해도 아무 문제 없다. 생활치료센터 고급 인력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 그 고급 인력이 누구였겠습니까? 보건진료소장이었습니다. 예. 경북의 보건진료소장이 380명 정도 있는데 다 로테이션 순번 딱 짜가지고 도지사님이 생활치료소 문 한 달 동안 닫게 하고 생활치료센터에 투입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순진하고 착해요. 특히 농어촌 주민들은 더 그렇습니다. 국가적 재난위기에 내 몸 아파도, 예, 소장들을 고이고이 보내주신 거예요. 생활치료센터에 가서 근무 잘하고 오시라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어촌 주민들은 불쌍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던 순간들이 이 생활치료센터에 우리 진료소장들이 투입됐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2, 3주 정도 근무를 하고 1주 정도 자가격리한 뒤에 다시 보건진료소에 복귀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방접종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방접종센터에 이제 저희들이 또 지원 근무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될 때는 이제 간호사들의 업무는 백신 분주 작업을 하고 또 예방접종을 하기도 하고 대기 환자들의 이상 반응을 확인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평소에 본인이 알러지라든지 애나필락시 샥이 없었던 사람들은 15분 정도 대기를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 표정이라든지 안색이라든지 살펴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기 환자들의 이상 반응들을 확인을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파견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은 보건진료소를 임시 폐쇄했던, 이거는 2020년 자료입니다. 임시 폐쇄를 했던 게 44%이고 주말에 파견 근무 평일 정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37.1%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주말에 파견 근무하고 평일에는 정상 운영하는 거는 뭐냐면 임시선별진료소에 지금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기간제를 사용합니다. 기간제 계약 기간이 보통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제는 근무시간, 노동법에 의해서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위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9시부터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면 집에 갑니다. 퇴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상사태가 터져서 선별진료소를 연장해야 됐다면 저희 정규직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근무 안 하기 때문에 정규직 간호사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이 주말에 파견 근무 평일 정상 운영 37.1%이고 그 다음에 주 1회 이상 코로나19 업무로 출장을 갑니다. 이게 제일 많은 게 뭐였냐면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낮에도 계속 오전, 오후로 나눠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평일에도 이 프로그램을 예방접종 일정표를 짜가지고 계속 일주일에 한 달에 서너 번씩 이렇게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고 순번대로 돌아가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 1회 이상 코로나19 업무로 출장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9.7%이고 여러 보건진료소에서 순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명이 장기로 이제 뭐 생활치료센터에 가게 되면은 그 지역에 2주, 3주 비워둘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진료소에서 가서 일단 만성질환자 투여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순회하는 게 5.1%이고 그 다음에 초과 근무 시간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끝난 이후에 다시 보건진료소로 들어가서 어르신들 뭐 만성질환 혈압약을 챙겨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초과 근무 운영이 한 4.0%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만약에 그
선별진료소나 예방접종 업무에 선별진료소 투입됐다면은, 평일날 저녁에라도 가서 혈압약 떨어졌다고 하면은 어르신들이 찾고 이러면 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밤이건 토요일, 일요일이건 쉴 때마다 가서 또 진료소 업무를 봐줘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전후 이제 서비스 변화를 살펴보면은 보건진료소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파견 일수는 평균 18.9 플러스 마이너스 20점. 좀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죠? 그래서 한 평균 20일 정도는, 이 코로나 업무에 투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전에는 진료 업무가 77.1%인데, 코로나19 이후에는 80.6%예요. 초창기에 어르신들이 자기 관할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어디 도시로 나가지 마라. 지역에만 있어라. 이러니까 어르신들 또 너무 순전하게 말을 잘 들어가지고 무조건 병원에서 저희들이 고혈압 진단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병원으로 다 의뢰를 하거든요. 병원에 가서 투약 받으신 분들도 진료소로 다 오시는 거예요. 병원에 못 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료는 조금 늘어났고 건강정진 업무는 22.9%에서 19.4% 좀 줄어들었어요. 건강정진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운영을 했던 건데 출장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건강정진 업무 시간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한 거에 대한 역할 변화 및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은 코로나19 대응 업무자에 대한 지지 체계가 부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인 트라우마 센터,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런 번아웃, 소진 관리에 보면 자살 위험성이 있다. 그 다음에 우울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외상 후 스트레스와 불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예방접종을 저희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예방접종하고 나서 옆에 있다 앉아있다 갑자기 옆으로 쓱 쓰러져갖고 넘어지신 경우 있어요. 시학이 온 경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주사를 잘못 놨나 하는 그런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처럼 주사를 놓기가 힘든 경우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정서적 소진, 번아웃이라든지 신체적, 정서적 심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저희 지역에도 계속 매일 지금 확진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토요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녁에도 선별진료소를 8시, 9시까지 하면 일반 직원들은 또 보냅니다. 그래서 일반 계장들이나 위에 사람들이 다 늦게까지 남아서 검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밀접 접촉자하고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돼서 한 2주 자가 격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업무들이 너무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고 피로도도 굉장히 많이 쌓여 축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환경에 폭로된 보건진료소장들을 살펴보면은 지자체가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대응 인력 지원을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어차피 일은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원되는 인력은 저희 행정직들이거든요. 행정직들은 안에서 입력 정도만 할 뿐이고 모든 액션은 저희들이 간호사들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지지체계가 지금 안 돼 있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고 국가에서도 특히 이제 산림청 같은 경우 힐링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옵니다. 근데 아무도 못 가요.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고 가서 쉬고 싶은데 내가 지원해서 가면 1박 2일이나 당일 코스를 가면 내가 할 일만큼 내 동료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암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 재난인 감염병 대응 업무 파견으로 인한 소진과 1인 근무 체제의 의료 취약지 주민을 위한 업무 공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어르신들이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소장 내가 이렇게 약을 못 먹다가 혹시 중풍이라도 오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을 하면은 밤이라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대체 서비스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파견 근무할 때 업무 공백에 대한 방안으로 진료는 못할 망정 진료는 못하는 거죠, 그죠? 농특법의 보건진료 직무교육받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건강정진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진료소에 있는 각종 건강정진 저희 경남 쪽에는
찜질방도 있어요. 안마 의자도 있고 이런 것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은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대체 인력이 없고 저희들이 나가게 되면 진료소 문을 닫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19 대응 업무 투입했을 때 심리적 지지와 위험수당 등 보상이 있어지는데 저희들이 암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저희들에게 위험수당이라도 좀 줘야 되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마을에 나가서 면 지역에까지 가가지고 4명을 검체를 했는데 3명이 확진 진단을 받았어요. 확진 받았던 소리 제가 좀 마음이 좀 그렇겠죠. 나도 혹시 제가 분명히 레벨 D를 잊고 하긴 했지만 저도 걱정이 돼서 한 번씩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위험 수당이 하나도 없다는 그 문제죠. 그리고 저희들에게 초과 근무 시간을 인정해 주는 게 임시선별진료소를 한 달에 34시간을 해도 17시간까지 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몸도 육체도 심리적으로 다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어떤 보상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를 감염병 대응에 관련된 전문가를 양성해서 해줘야 되고 저희들도 배울 시간이 없다 보니까 먼저 검사 역학조사했던 사람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배우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너무 촉박하고 다발적으로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 재난 대책을 제대로 전문가를 양성해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게 제가 대처 방안으로 내놓은 방법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